이번 예지동 미니갤러리 올해로 두 번째 전시에 세미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초대 강사님은 이곳의 터줏대감이자 개국공신인 전미영 주 앵커랩 대표를 모시고 그 전에 있었던 통이동 전시를 비롯해서 이번에 전시했던 웹 시계 광고에 대한 전시를 비롯한 여러 이야기들을 해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와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앵커랩이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혹은 해왔던 회사인지 굉장히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가 저도 처음 창업을 할 당시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뭔가 어떤 고민과 여러 가지 경로 그리고 좀 헤매임을 좀 거쳤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시계 수리인데요. 저희 공간을 조금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는 이제 개인과 공공의 그 기능을 가진 소장품을 복원한다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세운상가 일대에 그 독립기술이라고 할 만한 분들이 계십니다. 회사나 어떤 종속관계에 속하지 않고 정말 자신의 온전한 이름을 걸고 자신의 독립적인 작업장에서 자신이 모은 공구 도구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날로그 소장품의 복원에 좀 특화된 그런 노하우를 저희 또래 그런 미래 세대라고 할 만한 그런 젊은 분들과 함께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레거시를 지닌 지역 기술인 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일종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또 그 지역의 산업이 부가가치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앵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는 개인 그리고 공공의 유산이 무엇일까? 보통 저희가 조금 더 특화된 분야라고 하면은 이제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는 조금 무겁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그냥 물건이라고 하긴 너무 가볍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산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유산, 저희가 다루는 유산들은 주로 기계적이거나 전기적이거나 전자적인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 역사에서 보면 일제강점기 이후에 생산된 산업품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공예품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그런 시설에서 양산된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개인이나 가족, 지역 혹은 국가의 정체성을 담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유산을 다룰 때는 엄격한 보수 처리 기준을 이제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 활용 가능성의 측면을 조금 더 중시합니다. 예컨대 시계가 멈췄는데 그 시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시계를 아주 보수적으로 뭔가 그냥 냅두거나 닦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잖아요. 부품을 교체한다던가 부품의 형태를 좀 가공한다든지 그것이 저희가 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 시계라는 소장품에 있어서 보통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현재 소장하고 계신 물건들은 세 가지, 그것들이 이제 고장이 났을 때 보통 세 가지 경로를 거칩니다. 물건이 고장나면 저희는 그것을 버리거나 혹은 그냥 냅두거나 아니면 고쳐서 사용을 하죠. 저희는 이 세 가지의 그런 상품 경로의 과정에 모두 참여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되는 소장품은 저희가 그것을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복원을 할 수 있는 실습 재료로 활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개인 소장품일 때는 크게 아카이브가 중요하지 않지만 기관이나 혹은 박물관이나 소장고일 때는 전문 아카이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관할 소장품 혹은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브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복원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수리, 복원, 보존 처리가 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수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변화를 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복원이라고 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 본래의 그 오리지널리티를 보존하는 방식의 그런 수리 가공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물건을 고치지 않고 그냥 닦기만 하는 게 사실은 복원에 조금 더 가까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 광주 민주화 때 학생이 손목에 차고 있던 그 시계가 유품으로 발견이 되는데 그 시계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복원의 주요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장자나 소장기관의 의도에 맞춰서 그것에 가장 이상적인 그 의도와 가장 가까운 작업을 하는 것이 복원이라고 저희는 스스로 정의합니다. 보존 처리는 더 이상의 그런 악화가 되지 않도록 조금 더 표면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 혹은 그 소장품을 조금 더 잘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산업적인 경계를 넘나들며 나름 독보적인 서비스와 그 업계에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 입지라는 게 저희가 특별하게 너무너무 잘한다 이런다기보다는 시계 하는 애가 왜 문화재 쪽에 있지? 문화재를 하는 사람이 왜 세운상가에 있지? 세운상가에 있는 애가 또 연구도 하네? 약간 이런 뜨악한 그런 반응들을 가져올 만한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독보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계 복원 연구라고 하면은 보통 문화기관에서 예컨대 그 민속박물관에서만 1000여 점 시계가 있다고 하는데 시계 혹은 아날로그 소장품을 많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중에 저희가 실제로 매입할 수 있는 오래된 물건을 직접 매입을 해서 그걸 같이 복원을 해보고 또 그 복원에 관한 어떤 자료들을 작성해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하는 고시계 복원 연구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국 시계학 협회라는 그런 해외 기관의 교육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매주 격주마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소장품 수리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그 전자전기 기능 관련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저희 구성원 경배 씨와 함께 이제 어떤 세운상가에 계신 기술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 자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혹은 그 기술을 저희가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좀 다룰 수 있는 하지만 그것을 고치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은 그런 기술 분야가 있어요. 브라운관 TV라든지 아날로그 라디오라든지 그러니까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 워낙 다루는 사람이 좀 없다 보니까 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사실 이 지역 선생님들의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기술 영역들 저희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수리를 하면서 좀 배우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계에서 조금 더 라디오나 턴테이블 이런 분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레거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레거시 그러니까 뭔가 역사성이나 전통 혹은 어떤 그런 그 정말 오랜 세대를 거쳐서 뭔가 축적해온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자원들이 있잖아요. 시계산업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상인회라든지 그리고 그런 자원이 필요한 공공 영역들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미래유산팀 돈이문 박물관 마을 그러니까 콘텐츠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혹은 이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과 이 현장의 분들을 좀 중간에서 연결하고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산업을 좀 만들어 나가야 할 사람들 그런 세대들이 좀 존재할 수 있게끔 저희가 뭔가 장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공간에
정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기적으로 이 공간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여기 와서 뭐 커피만 한 잔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이 시계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이렇게 느슨하게든 조금 더 단단하게든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제 저희 앵커랩 세운상가에 있는 앵커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제가 이거 색깔을 넣다가 파워포인트 선을 어떻게 넣는지 몰라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주황색 부분이 나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공공기관 혹은 뭐 백화점 수준의 신뢰성을 갖추면서도 또 그 기능적으로도 이 세운상가 기술인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좀 많이 장점 이렇게 뭔가 많이 숙련되고 또 가격은 조금 더 문화재 수리 영역보다는 좀 저렴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개인들도 좀 접근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약간 중간지적인 입지를 저희가 문화재 보존 혹은 시계 수리 영역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재라고 보면 이제 소재는 이제 그런 소재 전문성이라고 하는데 보통 문화재 보존 처리 전공을 하시는 분들이 그 어떤 특정한 재질의 소재에 관련돼서 전문가세요. 그래서 뭐 지류, 목재, 금속, 그러니까 재질별로 전공이 분화되어 있고 화학적인 그런 학습이나 그런 실습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다시 표면 처리해서 좀 새 것처럼 만드냐, 뭐 잘 이렇게 보존하냐 이런 것에 조금 더 많이 깊이 들어간다면 저희는 그런 전문성까지는 없지만 그 금속의 형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고 그 형태를 복원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시 작동하게 하고 또 그 부품이 없다면 그 부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또 찾고 리서치하고 이런 거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시계 아카이브인데요. 네, 이제부터 주제 이야기를 좀 시작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계 광고를 모은 이유는 제가 그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이제 석사 논문을 쓸 때 아무래도 시계 골목의 어떤 기술과 문화를 다루면서 또 시계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플랫폼에서 시계를 키워드로 한 모든 기사를 다 모았어요. 그 모든 기사를 다 모았는데 그 중에 광고가 가장 뭔가 시각적으로 좀 특이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좀 소장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땀 한 땀 이렇게 따가지고 그래서 몇 개 정도 한 100여 개 정도 이렇게 그냥 개인 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이번 전시에 좀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시계 광고가 그러니까 저한테 의미 있는 이유는 우선 시계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산업화의 전개를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문화적인 측면인데요. 시계가 사실 한 사람의 일생을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념일, 특정한 축하의 의미, 굉장히 다양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물로서의 시계가 어떻게 이 광고 속에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시계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견됐냐, 어떤 상태로,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죠. 특히 한국사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아픈 역사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사자라든지 뭐 그런 혁명가, 뭐 특정한 역사적 인물, 그런 분들이 어떤 맥락을 담은 유물로서의 시계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때 시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1992년이 아니라 29년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그 우조당이라는 그 기금속 전문점 종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본정동인가요? 네, 아무튼 그 귀금속 시계포에서 판매했던 시계 광고인데요.
그 당시 시계는 소수의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었던 그런 근대의 시간 문화를 가장 압축적으로 이렇게 약간 보여주는 그런 소장품, 아주 가치 있는 소장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안경과 함께 팔렸고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시계를 소수의 그 유통망을 통해서 이제 팔았습니다.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시계가 월삼 회중 시계인데요. 이 시계는 사실 이 시계랑 가장 비슷합니다. 그 윤봉길 의사가 1932년 한인애국단 입단 선서식 직후에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김구 선생의 시계와 이제 맞바꾸자. 내 것은 새 거니까 당신의 낡은 시계와 바꾸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구 선생의 유품이 된 윤봉길 의사의 시계인데 이 월삼 시계가 상당히 당시에는 이제 좀 보편적으로 인기가 있었고 이 시계 무브먼트가 이제 콜로니얼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그 사실 지금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저는 그 광고를 통해서 본 거죠. 그리고 그 광고를 통해서 이 시계의 대략적인 구입처나 그런 생산 정보를 확인한 다음 필요시에 저도 이 같은 시계를 매입해서 또 복원하는 그런 용도로 좀 이 기사를 활용을 했습니다. 삼성 컴퓨터 시계인데요. 이 시계를 기억하시는 분이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이 시계는 굉장히 저한테도 그렇고 이 한국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의미가 있는 시계입니다. 이 시계 안에 그 강기동 박사라는 한국 반도체 창립자이자 테크니션이었던 분이 최초로 개발하고 생산하고 양산해서 수출까지 했던 시모스 반도체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케이스만 바꿔서 미국이나 뭐 홍콩 등지로 판매가 되었고 우리나라 당시 이제 어떤 박람회장을 통해서 반도체가 한국에서 생산됐다 이렇게 크게 기사까지 나왔던 시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계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계가 이제 국가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꼭 찾고 싶다라고 저한테도 문의를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 삼성 시계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리서치를 해봤는데 비슷한 시계도 일단 많이 없고 딱 이 로고와 이 케이스, 이 무브먼트가 탑재된 시계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계는 사실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던 최초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뭐 계산 기능이 있기도 하고 뭐 듀얼 타임 기능이 있기도 하고 제가 이 시계 광고를 가져온 이유는 얼마 전에 저희가 계산기 시계 수리를 했거든요. 그 카시오 계산기 기능이 있는 시계였는데 그 시계를 맡기신 분이 이제 본인의 아버님이 상업 이제 정말 이제 도매 공장 제품을 생산을 해서 판매하시던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 계산기 시계를 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계산을 해서 이제 일을 했다 이런 기억이 있었고 그 시계가 지금은 뭐 서랍 속에서 이제 고장나고 뭐 낡았지만 꼭 고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딱 이 계산 자판이 있는 시계를 좀 찾아서 그분과 함께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에게는 일종의 해프닝 같이 느껴져요. 시계에 계산기 자판을 달았다는 게. 하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좀 쓰였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응용하고 뭐 동전도 넣고 뭐 아마도 티머니가 있었다면 티머니를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기술의 발전, 우리 한국 문화의 어떤 변화를 좀 시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 그 가정의뢰 준칙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사치품 근절 운동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국산 시계 회사들이 굉장히 이것을
이제 도구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우리 시계는 국산식이고 우리 시계를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애국자다. 사치품을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각 그 부모님 예물 시계로 국산, 지금은 뭐 사라졌거나 혹은 뭐 잘 판매되지 않는 그런 국산 시계가 많이 들어와요. 저희는 그런 시계를 보면서 아, 이분들이 참 그 당시에 국가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혹은 이때 그 광고로 엄청나게 많이 보았던 시계가 이 시계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인데요. 시계를 이제 시계가 사실 저렴하진 않다 보니 사실 좀 굉장히 귀한 뭔가 혼수품이라든지 뭐 선물이었고, 그래서 월부 할부로 구입을 해서 매달 시계 대금을 수금을 하고 오던 그런 방문하던 외상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얼마씩 조금씩 돈을 내면서 시계 대금을 갚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 시계 같은 경우엔 저희 할아버지 그 회갑잔치 때 이제 저희 자녀분들께서 이제 선물해준 시계랑 좀 같은 시계입니다. 그래서 옛날 회갑 영상을 보니까 이 시계가 가장 마당 가운데 이렇게 꽃장식으로 이렇게 되어서 딱 있더라고요. 그 시계가 아직도 저희 할아버지 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계를 버리지 않고 가끔씩 저희를 통해서 이제 수리 문의를 하는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저렴하게 고쳐드리고 싶은데 이 내부 무브먼트나 이런 것들이 워낙 독특하고 좀 잘 다루지 않는 거다 보니까 좀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에 이런 시계가 있다면 움직이지 않더라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사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앙코르 작업장, 즉 앵커랩이 네. 가지고 있는 시계 아카이브가 엄청나잖아요. 이제 시리즈로 이제 심심할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게 어떠한 아카이브가 더 있는지 조금 짤막한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철거 직전에 좀 뭔가 이렇게 같이 기억할 만한 그런 행사를 좀 하고 싶어서 당시 B급 사진이라는 사진 동호회 선생님들, 그리고 컨트리뷰터스 이정은 선생님과 함께 아무 예산 지원 없이 진짜 조금씩 돈을 모아서 했었는데, 그때 구축했던 자료들이 사실은 지금도 저희 앵커랩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라든지 혹은 시계 다이얼을 복원할 때 쓰는 필름 도안이 있어요. 그런 도안이 한 2,000여 개 되는 도안을 저희가 당시, 그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지상가 관련 자료나 뭐 공구들 이런 것들은 당시 철거 전에 서울역사박물관에 이제서 가져갔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어떤 중요한 어떤 공간이라든지 혹은 뭐 소장자분을 좀 연결을 했고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네요. 만약에 이 자료들이 뭐 나중에라도 의미 있게 쓰인다면 저희 앵커랩에서도 좋고 여기 시계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화적인 자산을 구축을 하는 게 개인 소상공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굉장히 공적인 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활용하고 또 자기의 것이라고 할 만한 그런 문화적인 자료를 만드는 것이.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앙코르 작업장 자체 이 공간이나 지금 컨텐츠나 이제 하시는 사업 방식이나 사실은 공공성이 너무나 도드라지는 일들이라 네. 개인이 감당하기에 참으로 힘든 일인데 네. 이렇게 이렇게 선수해 주셔서
사실 누구를 대신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뭐 물질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결국은 어느 방식으로든 보상이 되지 않을까 축복을 빌어봅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 공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함께하는 팀원들도 각자의 방식과 영역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별로 두렵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각자 하고 있습니다. 네. 무한한 성장을 기대하며 네. 오늘 세미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